네, 첫 번째 지동철 환자인 강지용 교수님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 전담센터 및 신경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신경과학회 보험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 질환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뇌혈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윤입니다. 혹시 오늘 토론 자료를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 화면에서는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고, 아까 유현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슬라이드고요. 많은 부분은 유현옥 교수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급성기 질환 중에서도 몇 가지 질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뇌혈관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그림은 2016년도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 아까 유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원 전 단계 우리 뇌혈관 파트에 대해서의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뇌혈관의 그 응급 이송 체계에선 두 가지 단계가 중요한데요. 먼저는 병원 전 단계입니다. 병원 전 단계는 환자가 119 신고해서 병원까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 도착해서 그다음에 진료가 잘 안 돼서 이송을 하는 2차 이송을 하는 병원 후 단계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 이 그림은 그 뇌졸중을 본다 하는 우리나라 240개 정도 병원의 진료량을 갖다가 그 순서별로 쭉 나타난 그림이고 이 중에서 색깔이 이제 전체 볼륨이긴 하는데 주황색은 환자를 받다가 전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짙은 파란색은 전원을 받는 볼륨인데요. 보시면 작은 볼륨이 10명이 안 되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중간 정도부터는 월별 뇌졸중 환자를 10명도 채 안 보는 병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병원들에서는 보통 전원을 다 보내게 됩니다. 아까 윤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역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못 보는 거 그리고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대부분 모든 환자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 역할이 환자를 적절히 보내주는 역할이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 대구에서 하고 있는 119 사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에서 저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119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 의심된다고 왔었을 때 약 40%는 뇌졸중 환자가 아닙니다. 감염이나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질환으로 해서 의식장애 환자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아무래도 이제 응급의학과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과와 같이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현욱 교수님께서 그 어떻게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을 좀 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런 기능을 갖다가 아까 119에서 좀 전 단계를 할 때 모니터 이제 그 패스트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좀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 부분도 아마 윤욱 교수님께서 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전문화, 그다음 지역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좀 굵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 간의 뇌졸중 이송 양을 갖다 측정한 것입니다. 이게 색깔별로 우리나라 16개 시군구 지역을 했는데요. 보시면 시군구 지역별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걸 갖고 요거가 뇌졸중 첫째 날 다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쉽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전문화를 그럼 지역을 이렇게 그냥 큰 시군구로 나누면 좀 어렵다는 것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하는 방법이 좋을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갖다 조금 분석을 더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기서 병원 전원으로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병원끼리 한번 그림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약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스핀들 쉐입의 모양으로 병원 이송이 딱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 나아가서 좀 서울 쪽으로 가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요 강하게 묶여 있는 그룹을 갖다가 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국내는 약 93개의 뇌졸중 커뮤니티가 있고 이렇게 좀 병원 연결이 2차 전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형태는 약 150km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다 오버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금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랩 해 가면서 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전문화 그 다음에 구조화를 만들 때 이런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위에서 만들어진 그림을 약간 개별 하나로 좀 보기 좋게 해서 다 떼어봤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는 한 개의 병원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중간쯤 보시면 이제 2개 정도의 병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더 전문화시키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오늘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력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큰 병원은 큰 병원 나름대로 더 환자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작은 병원은 작은 병대로 이렇게 다 가게 되면 이제 그 진료량, 기본 진료량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킨지에 대해서도 좀 아마 좀 류현욱 교수님께서 좀 방안이나 뭐 좀 생각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지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홍기정 교수님께서 최종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홍기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응급의료 지도의사협의회 수련의사 및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뭐 제목은 이 심혈관 질환에서 공공병원 역할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응급의료 전달 체계 쪽에 포커싱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저희가 보통 119 구급 서비스 응급의료 관련해서 4대 중증 질환을 심정지, 중증해상, 심근경색, 뇌졸중 4개로 소방과 응급의료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12호도 심전도 전송, 또 프리호스피탈 스트로크 스케일이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중증 해상과 조금 다른 점은 이 심혈관 질환은 일단 환자 수가 많고 증상이 명백한 체스트페인이나 뭐 위크니스도 있지만 뭐 헤데이크, 디스니아 뭐 등 이제 애매한 증상이 많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아까 거제 같은 어려운 데도 있지만 외상에 비해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리소스가 많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양성 환자 아까 부분이나 40% 정도 스트로크 환자가 아니었다는 이슈인데 저희가 그냥 구급일지상에서 증상 기반으로 MI나 스트로크를 의심할 만한 환자 이송 건수를 보면 연간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그 권역 심혈관 센터 등이 지정됐을 때 12만 명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게 같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답은 심내혈관 응급의료의 지역화로 결정이 되고 그 잘 된 거를 아까 박정성 교수님이나 류현욱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시작할 때는 전국 단위의 계획을 잘 짤 수 있을 거냐. 안 그러면 이거는 분당이나 대구나 부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또 다른 응급질환군이랑 어떻게 짤 거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내혈관도 오지만 다른 응급질환도 응급실을 같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질환군과 전국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나라 특성상 이 소방청이란 단일기관이 전국을 커버하는 응급의료 구급 서비스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소방청 계획이 짜지고 그걸 기반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어떻게 할 거냐를 만들어갈 때 해결이 되어져 갈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특별보고대 사업도 있고 얼마 전에 법률 개정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업무 범위를 고민할 수 있다 정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아마 12호도 심전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전국응급실의 전국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도별로 구현돼야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질환군과의 연결인데요.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정신응급센터, 권역심혈관센터, 권역내혈관센터, 코로나 중증응급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류들의 센터 이름으로 구급대한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너무 많은 센터가 복잡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하기가 어려운 세팅이기 때문에 이 각 질환별 센터가
아까 응급의료원에 보여주신 틀 안에서 권역심내혈관도 조정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송병원 선정할 때 대구는 그냥 경북대병원 가면 웬만한 센터 간거가 되거든요. 경북대병원이 외상센터이기도 하고 심혈관 센터이기도 하고 권역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은 권역외상센터가 없고 권역심내혈관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은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심내혈관 센터 가라는 지침을 세게 전국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의 계획, 다른 질환구의 스탠스를 잘 짜야 심내혈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중요할 거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심내혈관 응급의료의 시도에 맞는 지역화 맞춤형은 필요하되 시작은 전국 단위 와꾸를 좀 계획을 잘 짜고 다른 질환군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짜지면 지금 나왔던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기정 교수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정은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정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은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대구 응급의료협력 추진단 연구교수,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건북대학교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돼서 토론문 준비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발표하셨던 두 분 교수님과 두 분 또 토론하신 교수님과 달리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대구에서 대구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여서 시민들의 어떤 필수 의료 서비스의 충족을 마련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병원 전 단계 진단 및 이송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 프로토콜의 개설이라든가 퍼스트 메디컬 컨택트의 역할 강화 등 이런 다양한 개선 전략을 제언해 주셨는데 해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때까지 이런 지역 맞춤형 이송 및 전원 지침의 개발이나 적용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뚜렷하게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급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이 진료 역량이라든가 실의적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도 사실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사실 지역 단위의 정책이 사실은 개발되고 실제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제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전이 함께 동반되어야지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중앙에서 어떤 큰 틀에서의 이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보면 이런 지역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좀 발휘하지 못했고 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 지역에서 이런 정책이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전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정부의 건강 책무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광역별로 이런 응급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이런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지역의 어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책 의제화하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관 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협력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이런 기전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종선 교수님께서 병원 간 이송에 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아웃컴을 개선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1, 2차 의료기관에서 의심 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의심 환자 내원 시 기준 시간 안에 적정 진료 제공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아무리 만들어도 의료기관들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를 만드는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부여한 상황에서 이런 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별도의 지역 단위의 공공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 재정이나 지역 단위 기금은 지방 정부가 어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이런 이제 위에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기전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지역별로 정확한 수요와 공급의 추계를 바탕으로 기간을 확정하고 또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서 진료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서 이런 진료 시설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어떤 자원까지 확충이 되어졌다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아래서 지방 정부가 자율성,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지역에서 지역 완결형 법성 심리를 근절한 응급 환자 진료 체계가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주건 선생님,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분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들리십니까? 네. 우선 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그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또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박종선 교수님께서도 그 오버로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패스트트록을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시내티 스케일을 사용을 했을 때 특이도가 대략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70% 후반대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서 이제 먼저 액티베이션 되었을 때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컴플레인은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어디서 폴스 포지티브가 나오는지 저희가 또 증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119 구급대에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액티베이션을 좀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스토록 리시빙 센터, 이 응급의료 기관, 또 우리 신경과 또 신경외과 이 오버로딩이 걸리는 부분이 단순히 119 구급대 이송에서만 또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불필요한 전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기관별 역할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이송 지침이나 전원 지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단계를 지난 그냥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그냥 스트로크라면 스트로크 센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이볼륨 하스피탈로 이송이나 전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로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좀 명시를 하고 지역에서 그 기관별
역할 등급에 따른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나열해서 이송 보내야 되는 전원 병원이나 이송하는 그 구급대나 그 분류 체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종성 교수님, 네,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 지역 여건을 좀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도 시범 사업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프랙티스가 실제로 잘 되고, 환자 전원 시스템이 구동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 딱 끝나자마자 환자 전원은 옛날로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를 좀 걸어 주실 수 있는, 지금 저희는 중앙지원단 지원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선의를 가진 몇몇 의사들이 좋은 의사로 모여가지고 야, 사업 좀 해보자 이렇게 가서는 정말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저희가 6개월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 부산에 1년 동안 그 흉통 환자 후송 건수가 한 1,500건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에 그 시민성 흉통 중에서도 진짜 심근경색 같다고 전송이 심전도가 된 환자가 286건인데 그 중에서 진짜 환자는 50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하고는 좀 다른, 뇌혈관은 몸이 마비가 된다거나 뭐 말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좀 쉬운데 심혈관은 더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흡곤란 환자도 섞여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병원 전 단계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 병원들이 뭐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요. 부산 지역에 가용한 모든 병원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전도를 저희가 판독하는 의료 지도하는 것도 286건을 교수 7명이 365일을 6개월 내내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정말 부산 지역 전체에서 환자가 구성이 되면은 그 심전도 엄청난 건수를 저희가 판독하다가 막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역의 작은 병원들의 그 판독이 가능한 모든 의료진이 참여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집단 판독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져서 환자를 제대로 호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뇌혈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중요한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후송이 안 돼서 액티베이션이 덜 된 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몇의 의사들의 선의만 가지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 경제적인 유인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뒤에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이렇게 장원모 교수님하고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병원 전 단계 사업 안 하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참 나름 그 스트레스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저희는 환자가 많이 오는 게 좋은데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일이 로딩이 증가하시니까 그게 정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수 교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더 활발한 토의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간 오늘 이 주요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심뇌혈관 질환의 이송 및 전달 프로세스의 개선과 궁극적으로 이제 환자의 아웃컴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발표자들 또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줌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모든 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